안녕하세요. 홍성규의 진보TV 세상을 보는 눈 주간 뉴스 브리핑 10월 31일자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한 2달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이 2달 동안 한 8번, 9번, 오늘이 몇 번째일까요? 한 8번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는 이 일주일 동안 쏟아졌던 수많은 뉴스들 중에서 5가지 기사만, 정말 고심을 해서 5가지 기사만 골라내 보는데 성공했습니다. 과연 오늘의 주간 뉴스 브리핑 시간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제가 방송을 하기 전에는 잘 몰랐거든요. 사실 근데 정말 신경 쓰였던 게 뭔지 아세요? 의상이었어요. 날카로운 매의 눈을 가지신 시청자분 계시다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7번째까지 오면서는 이 옷을 한 번도 같은 옷을 입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연예인도 아니잖아요. 이제 돌려 입을 셔츠가 없더라고요. 오늘 다시 이 셔츠로 왔습니다. 날씨가 좀 더 추워지면 스웨터라든지 다른 옷들로 한번 입고 나와 보겠습니다. 연예인들이 왜 의상 때문에 고민을 했는지 조금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두를 시작하면서 오늘 10월 5번째 주 주간 뉴스 브리핑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송이 택배 기사는 왜 새 아이를 뒤로하고 죽을 각오로 단식 농성에 나섰었나? 라는 기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 택배 노동자들의 투쟁과 싸움과 관련해서 그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대리점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안타깝고 슬픈 일이 있었죠. 그때도 양상은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갑인 택배 노조는 뒤에 뒷짐지고 물러나 있고, 을과 병, 대리점주와 우리 택배 노동자들이 사실은 서로 별로 다를 것 없는 처지에 놓여있는 이 노동자들이 서로 갈등하도록, 그리고 서로 싸우도록 이렇게 조장하고 부추기고 몰아가는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좀 꼬집어 보고, 정말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그 이후의 일인데요. 방송이나 언론에서 많이 소개되진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이 CJ 대한통운 김포 장기 대리점에 택배 노동자인 한송이 씨가 무려 17일 동안이나 CJ 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한송이 씨는 새 아이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기사에 잠깐 나온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요? 큰애가 15살이고요. 둘째가 11살이고 막내가 6살입니다. 한송이 씨는 단식 농성에 나오면서 유서까지 써놓고 나오셨다고 하네요.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큰딸은 엄마 마음을 어떻게 알고 죽지 말고 꼭 돌아와 달라고 말을 했다고 하고요. 막내는 아직 잘 모르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딘가 갔는데, 일하러 갔는데 열밤만 있으면 오는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한송이 씨가 17일간의 단식 농성에 나섰던 이유는요, 대리점주가 안타깝게 사망하고 나서 CJ 대한통운 쪽에서 이 생계를 위해서 이 대리점주의 유족들에게 대리점을 다시 하나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진 대리점이 있고 나서 물량이, 이 원래 있었던 장기 대리점의 물량들이 계속 그쪽으로 빠져나가는 방식으로 이 일이 처리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송이 씨는 이 장기 대리점 내에도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이 있잖아요. 이들의 생계가 보장이 될 수 있는 방향에서 일이 좀 진행되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단식 농성에 나섰습니다. 이 문제는 당연히 이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어떻게 일을 조율하는지에 따라서 당연히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한 15일 정도까지는 전혀 나와보지도 않고 묵묵부답이던 CJ 대한통운 본사에서 단식 농성 16일째 되던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늦은 밤에 택배 노동자들과 그리고 사망했던 대리점주의 유가족들 모두가 다 좀 생계보장이 가능한 방향에서 다행스럽게도 원만히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극우 언론에서는 또 이 사안마저도, 이 단식 농성마저도 매도하고 폄하하는 데 급급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한송이 씨의 단식 농성이 유가족들의 생계 보장을 거부하는 이런 의미를 띠는 것처럼 호도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건 이 자본의 사실은 정말 추악한 진면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죽음을 두고도 흥정했던 이들은 이후에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노동자들 내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의 더 많은 연대의 힘들, 단결의 힘들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관련해서 노동 소식 몇 가지 좀 전해드리면요.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지난주에 노동 소식 중에서 가장 좀 커다란 뉴스가 통계청에서 26일 날 2021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라는 다소 긴 제목의 보고를 발표를 했는데요. 다른 내용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국가의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집계한 자료에서도 비정규직이 처음으로 800만 명을 돌파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국가에서 작성하는 자료들은 꽤나 보수적으로 작성되기 마련입니다. 지금 전체 노동자를 이번 통계 조사에서도 전체 임금 노동자가 2,100만 명 정도로 나왔더라고요. 그동안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 전체 2천만 명의 노동자들 중에서 1,000만 명은 정규직, 1,000만 명은 비정규직, 벌써 비정규직이 절반에 육박해 있다. 이것이 현실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의 통계청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훨씬 더 보수적으로 집계를 해왔는데요. 이 통계청의 보수적 집계에서도 이번에 사상 최초로 전체 2,100만 노동자들 중에서 800만 명 이상이 비정규직이라고 집계를 했던 것이죠. 비정규직이 800만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고 나서 벌써 4년째가 흘렀고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겠죠.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에서 젊은 노동자들, 2030 노동자들의 숫자가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통계 보고 안에 있는 내용 중에는요. 대학을 졸업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즉 대졸자 비정규직 노동자가 280만 명을 돌파하면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8월 기준으로, 이게 8월 달에 나온 통계니까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나이인 2030, 20대와 30대의 청년 비정규직도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전년 대비 12만 5천 명이 증가해서 무려 20, 30대 비정규직이 243만 명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까 비정규직이 800만 명을 넘었다고 했잖아요. 이 중에서 20, 30대가 10명 중에 3명꼴로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대학을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20대, 30대에 처음으로 사회에 내딛는 발걸음들이 사실은 대부분 다 비정규직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루속히 우리가 좀 바꿔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뉴스가 이어집니다. 기고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민중의 소리에 기고한 건데요.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장인 윤설 지부장이 기고를 했습니다. 곧 취업할 학생들에게 노조는 불순 세력인가요? 라는 제목의 기고인데요.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죠. 지난 10월 6일 날 전남 여수시에서 특성화고 3학년 현장 실습생이 물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특성화고 노동조합 경기지부에서는 제2의 고 홍정훈님 재발방지 대책 마련 8대 요구 서명을 특성화 고등학교 앞에서 받고 있었어요. 학교 안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겠죠. 교문 안도 아니고 교문 밖에서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받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죠. 학생들은 유인물도 잘 받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있는 특성화고 선생님들이 우르르 나오셔가지고 정말 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수준의 이야기들을 쏟아냈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지난 13일에는 수원공업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등교하던 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선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 교사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학교 앞에서 이런 거 나눠주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다른 교사가 나와서 학원에서 배포하는 것들은 학생들에게 유익한데 노동조합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가입 내용이 유인물에 포함되어 있어서 학생들에게 나눠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학원일까요? 노동조합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사과를 요구를 했고요. 면담을 했고 일단 사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27일 날 이번에는 다른 학교인 수원의 3.1공업고등학교 앞에서 같은 내용의 홍보활동을 벌였는데요.
교사 11명이 무려 11명이 우르르 나와서 학생들한테 야 유인물 받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들의 학적이 학교에 있으니 학생들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 지금 2021년 맞습니까? 학생들에 대한 소유권 얘기 나왔습니다. 허락 없이 서명받지 마라. 학교 앞에 공간도 사유지다. 당신들의 집안에 들어가서 서명운동하면 좋겠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마구 쏟아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연히 특성화고 노동조합에서 항의를 했겠죠. 이게 사실은 말이냐 막걸리냐 이런 얘기를 딱 했을 때 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네요. 아직 한국 사회에는 유교 문화가 있다. 말대꾸하는 거 처음 들었다. 기가 차네요. 꼰대도 이런 꼰대가 없네요. 말대꾸하지 마시라. 학생들은 아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의사결정 권한이 없다. 그러니 사전에 교사들에게 내용을 검토받고 허락받고 서명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이 대한민국의 노동 인권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현실을 하나하나 바꿔나가는 특성화고 노동조합 화이팅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응원의 박수 한번 응원의 마음으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노동자가 불러올 노동의 미래,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서, 장애인 노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리즈는요, 그 인권운동 네트워크에서 장애인 노동권 담론 모임이 3년 동안 쭉 논의를 해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5차례에 걸쳐서 매일노동 뉴스에 기고를 하기로 했다고 해요. 저도 그 지금까지 나왔던 기고문들을 소개시켜 드리진 않았지만 꼼꼼하고 찬찬하게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 5차례 기고문 중에서 5번째 기고문입니다.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의 상임활동가, 명숙활동가가 기고했던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모 예능 프로그램에서 시각장애인 판사가 나와 출연했다고 해서 화제가 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이어서 한국에서 2번째로 장애인 판사가 임용되었다고 했던 건데요. 사실 이 장애인은 판사, 변호사, 의사 같은 전문 직종에서만 찾아보기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아주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업들 속에서도 장애인을 찾아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뭐 다들 이유는 알고 계시겠죠. 장애인이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 있나? 이게 아마 가장 근저에 깔려있는 생각들일 겁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앗아가는 가장 어떤 그 대중적인 담론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이거나 복지의 대상이지 노동하는 주체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말 자체가 형용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행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이번 칼럼을 보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요. 장애인은 복지에 대한 권리는 인정한 시민일 수는 있어도 노동권이 있는 시민으로는 대우받지는 못한다. 이게 법적으로도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최저임금법이라든지 뭐 장애인과 관련한 장애인 복지법, 장애인 고용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런 법들이 서로 얽히면서 장애인의 노동권을 앗아가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최저임금을 받으면 안 되거나 이게 기초생활보호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장애인을 고용하는 보호작업장 등에서는 최저임금을 안 줘도 되거나 보호작업장에서 훈련생이라는 이름으로 동일한 일을 해도 임금을 절반만 줘도 된다. 이거는 장애인 고용법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런 구조 속에서 사실은 장애인의 노동이라는 거는 평가절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실에서는 이 장애인 노동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이 얼마로 조사된지 아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37만 원이라고 합니다. 한 달에 평균 37만 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받고 있는 장애인들도 전체가 9천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노동은 소득을 확보하는 수단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의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삶의 어떤 보람과 기쁨과 행복과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장애인들은 이 노동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장애인들도 노동을 한다는 것, 비장애인들과 함께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어떻게 우리는 함께 이 노동의 가치들을, 노동의 땀방울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장애인의 노동 참여는 실질적인 시민권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노동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또 하셨다고 하네요. 일은 존재해요. 나 여기 있어요. 일을 안 하면 장애인을 안 돌아보죠. 내가 말썽을 부리지 않으면 보지 않았던 것처럼요. 내가 끊임없이 사람들과 섞여서 일하지 않으면 그때처럼 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명수 활동가는 덧붙여서 이런 제안을, 이런 고민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이 장애인의 노동 참여는 장애인의 삶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걸까? 그런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들의 삶과 일터에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먼저 장애인과 함께 공동 작업을 하면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섞여가는 거잖아요. 노동 과정은 상호 인정의 과정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생산물을 접하면서 다름과 공존의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장애인의 신체와 비장애인의 신체가 만남으로써 서로에게 영향을 주며 다른 느낌을 형성한다. 정상으로 여겼던 신체와 정신의 획일성을 깨는 다양한 고민들이 그 속에서 다양한 깨달음들이 싹터 오를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당연히 수많은 장애인들이 또 우리의 노동 현장으로 일터로 들어오면 현장이나 일터의 모습과 풍경도 바뀌겠죠. 여기서 굉장히 좀 멋있는 말을 하네요. 풍경이 바뀌면 생각도 상상력도 바뀌는 게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진보운동이라는 것들을 해오면서 진보운동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뭐 노동, 농민, 여성, 청년 등등 굉장히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데 장애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사실은 굉장히 좀 많이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본인들이 살아있음을, 존재를 드러내면서 본인들도 똑같이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싸우셨던 분들이 장애인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의 우리 옆을 많이 달리고 있는 저상버스라든지 아니면 지하철역마다 많이 설치되어 있는 엘리베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장애인 투쟁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요구해왔고 또 노력해왔던 이런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의 더 강한 이런 진보들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연대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걸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매일노동뉴스의 이 명수활동가의 칼럼 한번 꼭 찾아보시고 이전에 나왔던 4편의 장애인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가을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노태우가 얼마 전에 죽었죠. 그리고 이 노태우의 장례를 국장으로 하겠다는 결정이 정부에서 내려졌습니다. 독재자, 살인자, 노태우죠. 뭐 이 소식과 관련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제가 사실은 이 주간 뉴스 브리핑에서 소개해드린 소식들이 뭐 모두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 자체를 굳이 되풀이하지는 않으려고 하는데요. 이 소식을 들고 왔던 데에는 뭐 또 다른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소식을 좀 살펴보면 정부는 사실은 수많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장을 결정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이 정부의 방침에 따르지 않겠다는 이것도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하네요. 생각해보니 그래요. 이 행정체계라는 게 국가에서 결정을 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쭉 따라가야 되는 건데 거부하고 있는 단체들도 꽤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뭐 광주나 전남 이런 데서는 용납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죠.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옆에 살아있는 분들의 삶들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현실이기도 한 사실은 이 5.18 광주 민중항쟁과 관련해서 전두환과 노태우는 다르지 않은 독재자 아니었습니까? 무참하게 광주를 짓밟고 나서 쿠데타를 성공시키고 대통령을 서로 번갈아 이어갔던 이런 독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국장을 절대로 허용할 수 없겠죠. 광주와 전남뿐만이 아니라 전북에서도 그리고 세종시에서도 울산시에서도 조기를 내걸지 않거나 분향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뭐 이런 정도로 충남도 있고 충북도 있네요.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런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좀 전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가 촛불항쟁도 하고 민주주의가 많이 발전해 왔다고 했는데 참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많구나. 여전히 치열하게 싸워야 될 공간이 많구나. 이런 고민들을 아마 이번 노태우 국장 소동을 보면서 아마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여기에 좀 이어서 준비했던 것은 여전히 우리가 매의 눈을 뜨고 날카롭게 감시하고 사실은 꿰뚫어 봐야 될 뉴스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제가 고발사주 문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연루되었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의 김웅 검사 출신이었죠. 김웅 국회의원이었고, 그리고 현직 검사 중에서는 손준성이라는 검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공수처에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죠. 공수처에서 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게 기각당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 10월 26일자 소식이었습니다. 와, 사실 이거 진짜 열받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요, 이 공수처에서 10월 4일부터 손준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무려 26일까지 한 며칠입니까? 2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미루거나 회피하거나 이랬던 거죠. 우리 뭐 일반인들이라면, 일반 시민들이라면 공수처나 검찰의 이 조사 요청에 대해서 이렇게 회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수처에서는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하는데 이 체포영장이 기각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 구속영장,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 고발사주 문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고발사주 의혹은 4.15 총선을 앞두고 범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찰이 사주했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국가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검찰이 정치의 한편에 서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건 뭐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검찰의 행태에 대한 조사이고 엄벌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은 끊임없이 뒤로 가고 있고 요지부동으로, 그리고 법원도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현직 검사니까 현직 검사가 체포영장을 받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대한민국은 이들의 권력이 공고한 사회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송은 들을만한데 듣다 보니까 자꾸 열받는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어려운 부분들,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을 꼬집고 함께 고쳐나가자고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이와 연계된 소식 하나 더 있죠. 사법농단 다 기억하실 겁니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사법부가 국가기관으로서 법에 근거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했던 것이 아니라 권력과 거래를 하면서 이 재판 과정에 개입했던,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재판의 판결들을 양산해냈던 이 사법농단에 연루됐던 가장 또 주요한 혐의자이기도 했었죠.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이 사상 초유의 사법농단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을 포기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받아싸고 굉장히 이 유감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임 전 부장판사는 여러분 아마 다 뉴스에서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람이 받고 있었던 가장 주요한 혐의 중에는 본인이 서울중앙지법에 형사수석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2014년에서 15년 사이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이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던 칼럼을 써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 신문의 기자 알고 계시죠? 이 서울지국장 재판에 개입하는 등 여러 건의 재판에 개입했던 혐의를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기 전에도 법원에서는 임성근 전 판사에게 1,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바로잡기를 많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시민들이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탄핵소추가 각하됐습니다. 각하된 이유는 다들 보셨을 거예요. 현직 판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을 하는데 의미가 없다. 사실은 회피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에 우리가 움직여온 이 역사의 수레바퀴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고, 그동안 단단하게 기득권을 유지했던 이들의 치부를 끊임없이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은 강해 보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힘이 조금 더 날카롭게 벼려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 매일매일 그 힘을 날카롭게 벼리느라고
고생을 하고 있을 줄로 압니다. 현지 시각으로 27일 날 얼마 안 됐죠? 미국 국무부에서는 제3의 성별, 그동안은 남녀,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에서 앞에 1번, 2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었던 거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적인 이 신분증을 낼 때 여권도 포함이 되잖아요. 미국 국무부에서 이 여권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남녀가 아니라 제3의 성인 X로 표시할 수 있는 여권을 처음으로 발급했다고 합니다. 내년 초부터는 모든 여권 신청자나 갱신 희망자가 만약에 이 X 표기를 선택을 하겠다고 하면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난 6월에는 미국에 있는 뉴욕주에서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에 제3의 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문서에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표기할 수 있도록 이게 점점 더 늘어나고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밖에도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호주나 뉴질랜드, 덴마크 등에서도 제3의 성을 법적 성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외국의 사례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공문서에서 이 제3의 성별 표기가 시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좀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그 한국외대 성평등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성희롱 등 폭력 예방 교육 만족도 조사에서 학생의 성별을 묻는 항목에서 남성과 여성에 이어서 제3의 성 그리고 대답하기 싫어요 라는 항목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다양한 성별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리고 카카오에서도 회원 정보 입력을 할 때 성별 정보에 남성과 여성에 이어서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이나 구글에서도, 페이스북은 최근에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네, 페이스북과 구글에서도 회원 정보에서 여성과 남성뿐 아니라 자신의 성별 정체성을 자유롭게 적는 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들 수가 있어요. 아니, 회원 정보를 적는데 꼭 성별을 적어야 되나?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맞습니다. 그래서 공익인권 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박한희 변호사는 이렇게 꼬집고 있죠. 본인 확인에 꼭 성별 정보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수집해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능한 성별을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좋다. 그리고 꼭 필요할 때에도 다양한 성별을 가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 전제는 뭐겠습니까? 남성,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성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건 뭐 누가 누굴 인정하고 말고 이런 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미 이 세상에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권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습니다. 저절로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요구하고 싸워왔기 때문이겠죠. 바야흐로 정말 가을이 아주 훌쩍 깊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이 다양한 인권의 주제들을 가지고 또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평등길 소개해드렸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 부산에서 출발했던 발걸음들이 한 달 일정으로 30일 일정으로 서울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기준으로 대전을 지나서 청주를 막 지났다고 합니다. 조금 있으면 수도권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겠네요. 우리 옆 길을 걸어가는 이 평등길 행진에 정보는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이 구간이나 루트는 다양하게 다 소개가 되거든요. 우리 동네 지나갈 때 평등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장애인 노동권 이야기도 했는데요. 이 전국 장애인 부모연대를 비롯한 수많은 이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단체들에서 발달장애 국가책임제 공동투쟁단이라는 투쟁단을 꾸렸어요. 그래서 이 투쟁단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금 10월부터 그리고 11월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을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시민들을 만나 뵙는다고 하네요. 이 가을은 이렇게 사실은 산과 들로 좋은 사람들과 다녀도 좋지만 또 이렇게 좋은 의미를 갖고 이 전국 곳곳을 걷겠다고 꼭 또 걷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5가지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11월 1일, 이제 또 11월 달이 시작되는데요. 11월 달은 이번 가을의 마지막 달이기도 합니다. 벌써 가을의 마지막 달에 성큼 들어갔어요. 풍요로운 결실, 행복한 마음으로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화이팅
하십시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